지난 시간에 이어서 1만 시간의 법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다니엘 레비틴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어느 분야에서든 세계 수준의 전문가가 되려면 또는 마스터가 되려면 1만 시간 이상의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얘기입니다. 비틀즈를 보겠습니다. 비틀즈는 1964년 2월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라고 합니다. 영국인들이 공습해왔다 이런 얘기인데, 이 브리티시 인베이전은 비틀즈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퀸이라든가 하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영국 그룹들이 미국으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얼마나 그 미국 그 음악계에서 긴장을 했냐면, 미국 음악계에서 퀸을 동성연애자라, 전체 멤버들이 다 동성연애자다라고 몰아가지고 또는 악마를 숭배한다 이런 얘기를까지 하면서 미국에서 진출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퀸은 미국 공연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미국에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로 영국 그 뮤지션들의 미국 침공은, 미국 진출은 상당히 위협적이었던 거라는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비틀스가 그 첫 번째 단초를 끼운 사람인데, 이 그룹이 정말 천재이기만 했을까? 정말 물론 천재적이고 훌륭한 음악을 많이 했죠. 근데 이 비틀스도 그 타고난 그 연습 기간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예컨대 한번 보겠습니다. 존 레논하고 볼 맥카트니가 주요 멤버인데, 이 사람들은 미국 도착 7년 전인 1957년부터 함께 연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걸작 앨범을 내기 전까지 약 10년 정도 걸렸고요. 연습 기간이요. 1960년대에는 평범한 고등학생 록밴드였었는데, 함부르크로 진출을 해서 여기에 로큰롤 그룹에 들어가서 논스톱 스트리트 생활을 합니다. 이 논스톱 스트리트라는 건 뭐냐면은, 클럽에서 어느 뭐 중요한 멤버의 이제 그 공연자의 공연이 끝나면 손님들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시간 때워주는 그런 그룹 사운드를 논스트립티스 밴드라고 하는데, 그 생활을 한 겁니다.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시선을 끌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을, 삼류 그룹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그 음악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면서 그 10년 이상 매일 8시간씩 연습하면서 실력을 키웠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음악을 할 수 있었고 미국에 진출해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빌 게이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컴퓨터를 접했고요. 실시간 프로그래밍을 우리로 보면 중학교 2학년인 8학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그 시기에 또 맞춰서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그 보네빌 발전소하고 프로그래밍을 계약했던 TRW라는 회사에서 베타 테스트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았고요. 거의 7년간 쉼 없이 프로그래밍을 했고요. 그런 그 연습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만약에 빌 게이츠가 좀 더 일찍 태어났거나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태어났거나 또는 좀 더 늦게 태어나서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쉽게 쓰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Q에 대한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Q가 그만큼 비례적으로 중요한가, 즉 성공할 가능성이 IQ가 높을수록 그만큼 더 높아지는 가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 결과입니다. 예컨대 IQ가 115만 넘으면 IQ 180인 사람과 똑같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는 IQ가 115밖에 안 되는데 나는 180만큼 성공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IQ 130인 숙련된 과학자가 IQ 180인 과학자와 비교해 봤을 때 노벨상 탈 확률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IQ는 절대적인 지수가 아니에요. 범위 효과라는 게 이 IQ에 들어갑니다. 예컨대 근데 머리가 아주 IQ 너무 낮다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즉 115만 넘으면 180까지 성공하는 그 범위 세트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이런 거 있죠. 하버드 대학교만 들어가야 성공하는 게 아니라 조지 타운 대학교를 나와도 노벨상 타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런 내용과 같은 얘기입니다. IQ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사회적 지능입니다. 이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나중에 시간 되신다면 우리 진우리 강의에서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을 여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랭건이라는 사람은 분석 지능,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IQ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구열도 높았고 사람도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해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전액장학을 받고 리드 대학에 진학했다가 자퇴를 합니다. 그 이유가 참 황당하죠. 이게 좀 장학금을 유지하려면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또 그래서 육체 노동자로 1년 반 근무한 후에 몬타나 주립대학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낮 시간에 근무하기 학교에 공부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간 쪽으로 옮기겠다라고 했더니 학교 담당자가 공부할 마음이 있으면 낮에 다니지 왜 밤에 다니냐. 그러고서는 이 사람의 그 안타까운 사정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퇴를 하게 되고 평범한 사람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 실용지능,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말빨이 좋은 사람이죠. 자, 그래서 하버드 진학한 후에 노벨상 수상자인 패트릭 블래킷 지도를 받았는데 이 블래킷 교수가 실험 물리학을 상당히 중시해서 이 수업을 들어라라고 강요를 합니다. 오펜하이머는 실험 물리학이 싫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죠. 살해하려다 구체적으로 살해 계획을 세우다 발각돼서 학교를 쫓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 담당자하고 협상을 해요. 오펜하이머가. 그러고선 정학 처분을 받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20년 후에 미국에서 원자탄 개발 프로젝트였던 맨하탄 프로젝트의 담당자였던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이 총책임자를 찾기 위해 원자탄 프로젝트인 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할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 이 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는데 원래 사실 오펜하이머는 이 마땅한 사람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기본적으로 실험 물리학을 했어야 되거든요. 실험 물리학 실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검토 대상 밖이었었는데 이 오펜하이머가 그로브스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말을 한 끝에 맨하탄 프로젝트를 맡게 되는 거죠. 말빨이에요. 말빨이 말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사회적 재능인 거죠. 대부분 사회적 재능은 돈 있는 집 아이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문화의 힘이라는 걸 또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문화의 힘에 대한 것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가, 어느 지역에 자랐는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북부 지역에 자라는 아이들이 남부 지역에 자라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대화를 편안하게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북부 출신하고 남부 출신이 어떤 기분 나쁜 상황에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북부 출신 애들은 상황을 재밌게 받아들이고 남부 출신은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합니다. 이 치킨 게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좁은 복도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데 북부 출신은 쉽게 양보하고 지나가겠죠. 남부 출신은 양보 안 하고 끝까지 가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한항공 801 편 아시죠? 괌에서 떨어진 거. 그 얘기도 이제 이 문화적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앞서서 1990년도 1월에 콜롬비아 항공사 아비앙카 52편이 케네디 공항 근처에 추락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공항에서 활주로 자리를 안 내줘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계속 도는 겁니다. 근데 이 계속 돌면서 연료는 점점 떨어져 가니까 이 부기장에게 저 관제탑하고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했더니 얘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을 말아요. 그리고 기름 떨어진다고 얘기했냐? 기름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기름 떨어지고 있다고 연료가 떨어지고 있다고 중요하게 얘기를 하지도 못했어요. 왜 주눅이 들어가지고. 미국 애들이 왜 그러냐면은 미국 애들은 상당히 강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굉장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즉 강력한 계급주의 사회에선 그렇습니다. 권위에 쉽게 복종하는 거죠. 복종적인 문화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개인주의고 콜롬비아는 집단주의인 겁니다. 자,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이 내용이 뭐냐면 명확하게 자기 얘기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불확실성 회피라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불확실성 회피 등위가 높겠죠. 콜롬비아 사람들은 불확실성 회피 등위가 낮을 겁니다. 권력관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권력 얼마나 위계 질서라든가 권위를 존중하는가. 콜롬비아 사람들 높겠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높아요. 일본도 높고 중국도 높을 겁니다. 프랑스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낮은 데는 미국이 상당히 낮아요. 계급에 대해서 신경 안 쓰죠. 스웨덴도 그렇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이 상당히 쉽게 발전을 합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하니까요. 거스 히딩크가 2002년도 올림픽 때 그런 일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그 경기장에서는 빠른 판단과 빠른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예의를 차리거나 격식을 차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거스 히딩크가 선수들에게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주문을 한 게 있습니다. 무조건 반말해라. 그래서 대한민국 팀을 굉장히 평등하게 만들었죠. 선배들한테 꼼짝 못하고 주눅 들던 그런 선수들이 아니라 선배들하고 쉽고 아주 평등하게 대화했었기 때문에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팀이 만드는 것이 바로 사광신화였다라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화적 특성은 공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아시아 출신 학생들이 대부분 수학을 잘하죠. 우리나라 뭐 머리가 좋아서 잘한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머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Q는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수를 읽는 방법이 달라요. 미국은 1은 1이죠. 1000은 몇이에요? thousand예요. thousand. 몇 음절이에요? thousand. 네 음절이에요. 자, 수 우리나라 중국식으로 또 뭐 한자식으로 읽는다고 1, 2, 3, 4, 5, 6, 7, 8, 9,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억, 조. 단지 다 한 음절이에요. 거의 대부분 한 음절 내지 두 음절인데 대부분 한 음절이에요.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숫자를. 즉 기억력의 작동범위 2초인데 2초 안에 외울 수 있는 겁니다. 2초 안에 숫자 단위가 길면은 많이 못 외워요. 하지만 숫자 단위가 짧으면 2초 안에 더 많은 숫자를 외울 수가 있게 되겠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읽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경 문화에도 특히 이제 이 특징이 있었는데 농부는 부지런한 직업이고 노력한 만큼 얻어들이고 제한된 땅에서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항상 머리를 썼어야 됐습니다. 즉 항상 고민하고 인내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농사짓는 과정과 같아요. 그게 바로 공부하는 과정과 같다는 거죠. 즉 학교 수업은 재능보다는 성실성이 필요한데 그 성실성이 아시아 학생들, 즉 농경문화권에 있는 아시아 학생들한테 더 많다는 겁니다. 미국 뉴욕시 우범지대에서 했던 실험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대부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가 또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 학교 교육이 망가졌죠. 근데 미국에서 이게 바로 망가졌다라고 이미 인정받은 걸 갖다 또 우리는 그걸 이제 도입해가지고 더 망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초기 미국 교육자들은 교육량을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을 많이 하면 미친다라고까지 생각했었으니까. 그런데 뉴욕에서 우범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 KIPP라고 하는 이 KIPP 아카데미 학생들은 방학 동안 긴 여름방학 동안 공부를 시켜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켰더니 이 학생들이 이 학교가 어떻게 됐냐면 이 지역에 있는 그 우범지대 학교인데 이 뉴욕 지역에 이 학교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학업 성취도가 워낙 크니까. 그게 언제 벌어지냐면 이 여름방학 때 못 사는 동네 학교에서는 애들이 다 놀아요. 그런데 잘 사는 집 아이들은 뭐 독서도 많이 하게 되고 과외도 많이 하게 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방학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실력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예요. 이 우범지대 사는 애들이 부모가 가난하고 못나서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기회가 적은 거죠. 바로 이렇게 이 문화적인 차이들가 바로 이 성공을 성취를 관장한다. 라는 내용이 이 아웃라이어의 마지막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회의 차이가 성공의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의 이해가 그게 되겠고요. 부모를 잘 만난 것, 그리고 시간적인 기회, 8월생과 1월생에 따라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그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 것. 근데 기회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해야 됩니다. 또 평등한 문화, 계급 없는 평등한 문화는 권력 지수가 낮아야죠. 권력에 대한 복종 지수가 낮을수록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게 커뮤니케이션 지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까 드렸고요. 오펜하이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고요. 지능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범주에만 들어서면 그 밖은 미미하다. 즉 115만 넘어서면 180이 될 필요 없이 다 성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IQ가 누구는 130이고 150이고 얘들만큼 성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이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건 칼 항공기라든가 이런 내용을 따라서 이런 콜롬비아 항공 이해로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학업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자산은 성실성입니다. 이 성실성은 문화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서양 문화보다 동양 문화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이 농경 문화가 성실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즉 예전에 그 중국 문화권에서 보면 얼만큼 많이 생산할수록 자기 재산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제한된 땅에서 많이 생산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바로 그러한 노력이 성공을 가져온 문화적 토양이 됐다. 문화적 기본, 문화적인 어떤 잠재력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아웃라이어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